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진해위원 이달곤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생명과 정의라는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말하는 이 사람이 먼저다, 그건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예, 그동안 저희들이 이 소위 개발연대 혹은 앞만 보고 뛰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가치가 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도 또 만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비전이 예, 청와대 들어가 보면 이제 공약 사항과 같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 정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맞습니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라면 이제 생명 존중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삶의 문제가 있고요. 네, 이 평등과 정의라면은 뭐 기회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질문은 우리의 희망인 이 청소년과 청년의 현실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좀 봐주시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2만 4천 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입니다. 2만 4천 명이 하면은 학교가 상당히 적응하기 어려운 곳으로 변하는 거죠. 다음 마약을 한번 보십시다. 이 범죄 수준의 심각자가요, 10대, 20대에 최근 2년 만에 2배로 늘어났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박 중독 치료자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어요. 이 청소년 10대, 20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코인 주식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폭증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총리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좋은 양질의 일자리, 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미래로 가는 사닥다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좀 마련하지 못해 주고 있지 않냐는 그런 비판에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속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정부가 사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장 중시하고, 사실 핵 탈핵 문제도 이 위험 때문에 핵발전 중지라든지 앞으로 저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험, 그죠? 생명,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아주 또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어요. 다음 표를 하나 보시면은 이 자살 문제입니다. 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죠. 수년 동안 언급된 겁니다. 부끄럽죠, 국제적으로. 예, 연 1만 4천 명에 매일 40여 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그리고요, 총리님, 이거 정말 청소년 한번 보십시오. 이 청소년 자살들은요, 이건 우리가 이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가슴 아프게 반성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 표를 하나 더 보시죠. 이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을 봤는데요, 전체 사망자 중에서 자살률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51%예요. 총리님, 이거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3대 생명지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사고 줄이기, 산재 사망자 줄이기, 또 지금 자살률 줄이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참 말이 씨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먼저다고 한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문체위에 있기 때문에 최숙현 선수 그 극한적인 상을 봤습니다. 그 최 선수가 어린 여성이에요. 이분이 살기 위해서 철인 3종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두드렸어요. 아무런 대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고 최숙현 선수에게 정말 그 유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바로 한 생명이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그 노크 소리를 외면했다는 이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총리님께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늘 한 행정부가 책임질 문제도 아닌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총리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다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2021년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러 나갑시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야당이지만. 예, 의원님이 또 정부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정부가 정책적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뭔가 제도적인 결함이 있었으면 그 제도 결함은 뭔지 또 그 과정에서 왜 현장성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들 정말 꼼꼼히 정리를 해서 뭐 저희들이 하다가 못하면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과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하는 말씀 것보다 좀 더 화급한 이야기입니다. 네. 총리님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예. 이 문제만은 2021년 행정부와 국회가 예. 합심해서 도전할 수 있는 계획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인력도 충원하고 기구도 충원하고 이 상담사도 두고 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한번 하자는 제안입니다. 예, 정부의 자살방지대책위원회가 뭐 제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더 좋은 방안을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꼭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네. 이 청소년 청년 문제는 또 지금 가장 고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업 문제하고 연결돼 있죠, 총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총리님 지금 진단하시기에는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언제부터 발단이 됐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보면 결국은 그 IMF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2008년 시점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부터 아마 우리 산업도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고 그때부터 청년들에 대한 소위 질 좋은 일자리가 그때부터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러면 정부로서는 산발적으로 또 이번 정부는 특히 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 대응을 해왔고 여러 부처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공공부문이 나서지 않으면은 청년 확장 실업률, 우리가 편하게 서민생활에서 일하는 노는 사람이 25%입니다. 25%. 4분의 1이 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 가지 청년들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총리님, 지금 한 55만 정도의 젊은이들이 지금 사회로 진출할 텐데 지금 일자리는 몇 개 정도 공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뭐 중소기업까지 다 합치면 조금 그 어느 정도까지 크게 이렇게 비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자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잡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다. 구조화되고 있다.
지금 존의님 말씀처럼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 실업이 발생했다면은 지금 10여 년이 됐죠. 이게 몇 년 정도 더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금으로 봐서는 뭐 거의 자연적 인구 그 세대들의 네. 인구가 감소할 그런 시기까지는 계속 지금 뭐 인구가 물론 뭐 출생이 3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은 많은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15년 정도는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년 정도가 국민의 4분의 1이 자기가 바라는 직장 생활을 못한 구성원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라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 정부는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문화가 어떻고 청년의 세대가 어떻고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조금 말씀을 주시죠. 예, 의원님 어떻게 이 청년들의 절박한 문제를 그렇게 무슨 본질적인 바로 문제라는 걸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기대에 걸맞는 정도로 그런 산업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낼 수 있느냐, 또 좋든 싫든 간에 또 그 청년 세대들이 갖는 또 기득권이라는 또 사회적인 질서, 힘 이런 부분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공존을 가능하게 할 건가, 이런 문제하고는 다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 때문에 뭐 자세히 서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20세기 초반에 일어나는 아주 인구의 구조적 변화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구조적 경제 성장의 차이에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을 잘못 관리하면 나라는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표피적이에요. 알바를 고용하고 공공부문에 공사에 일자리를 늘리고 이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나서게끔 정부가 주문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 관련 여러 가지 제도를 하도록 같이 힘을 모으게끔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통상적인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적 전환에 맞춰서 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그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라는 그 지적에 맞게 이분들하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일을 시키고 훈련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구조적으로 이 대상 집단이 동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공략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단에 대해서 인구, 청소년, 청년 문제를 통할하는 정치력이 있는 조직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은 인구, 청소년, 청년부를 곧 신설하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의원님 그 청년정책실이 일단 발족을 했으니까 예, 뭐 총리실 안에 있는 것을 봤는데 예. 저는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우선 거죠.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또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다음 표를 하나 보시죠. 이거 이 소득 분포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것이 이제 시장 소득으로 봤을 때는 분배가 악화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세금이라든지 이전 소득을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분배가 조금 개선되는 걸로 보이고 1인 가구까지 넣었을 때 올해 1, 4분기 분석을 보면 악화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 불평등을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봤을 때는 이게 2017년부터요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어요. 총리는 이 원인을 대강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순자산 분위별로 보거나 가구 연령별로 봐도 자산이 적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불평등한 늪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된다면은. 다음 거 하나 더 보시죠.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봤는데요. 이건 참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의 말이 무식할 정도죠. 자본이 완전히 서울로 다 몰려버렸어요. 부동산 정의가 공간적으로도 깨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님한테 하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요. 이 부동산 정책 안에서 온갖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인가에 장관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2019년 여름에 전현미 장관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네.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때 기대했어요. 정책의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아마 좀 후임자를 물색 도중에 뭐 조금 참, 예. 참 인사가 망사였죠,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사람을 먼저 외치고 입만 열면 평등과 정의를 이 정부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과 청년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지금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경제, 정치,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한 이유로서 이 정권이 정책 결정 구조를 독재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국회의장 하는 사람을 총리로 갖다 앉히시고 총리하던 분을 당대표로 모셔오시고 또 그것뿐입니까? 행정부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적폐청산한 민명하에 입을 닫게 만들고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지방의원 92%를 전부 민주당이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정책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자색 있는 목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립도 지방의 자율과 분권도 없는 통치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권력 상층부의 규리에 부한해동해가지고 한통속의 정서 속에서 비판이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의원들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 사고에 빠진 겁니다. 집단 사고로 사고를 친 정권이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의 희망을 뺏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